네,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 그 안에서 지난 8월장에서는 원전주의 흐름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계약 이슈로 좀 노이즈가 있었죠. 원전주 노예 계약이 악재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조선업의 마스카에 이어서 마누카까지 원전주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전주 하면 8월 달에 굉장히 큰 노이즈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건이 노예 계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 많이 하락세를 보이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연구위원님?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 쟁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부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APR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대해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IP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체코 당국에 이거 승인하지 말아라. 한국이 우리의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멋대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하지 말라라고 했었고, 또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은 UAE 원전 수주했었을 당시에도 비슷하게 자신들의 원천 기술의 권리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로열티라던가 여러 가지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신규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번 계약에 어떻게 보면 좀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를 전망을 할 때에는 사실은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멀티플 상승, 이 가능성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주 주식이 사실은 실적보다는 멀티플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멀티플을 더 자극하는 것은 신규 시장에 대한 진출, 아니면 신규 제품에 대한 런칭 이런 것들인데, 원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플을 자극을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시장에 진입했다는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전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적시납기, 가격 경쟁력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6개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6개 국가가 이제 수출이 가능한데, 사실 러우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서방 시장,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에 원전 시장에서 아예 퇴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의 경쟁 상대가 한국 그리고 프랑스, 미국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시납기를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 보니까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적시납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 원전 프로젝트가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건설이 되는데 다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1개월 그리고 1년 지나가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불어나다 보니까 적시납기 굉장히 중요한 경제성이 중요한 변수인데, 한국 원전의 강점이 이렇게 납기 준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 워낙에 또 빠르지 않습니까? 납기를 준수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조정이 있었다가 그래도 좀 되돌리는 움직임, 반등을 했던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종목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전주 올라가는 건 알겠다. 근데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경제성입니다.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전력을 저렴하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도
원자력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연간 약 15기가와트씩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SMR 같은 경우에도 각종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 이 경제성에서 뭔가 틀어지지 않는 한은 사실은 원전주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이제 개념인데 에너지 정책 당국이 에너지 정책을 행사함에 있어 가지고 경제성, 환경, 안보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한 번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변수가 세 개니까 이제 딜레마가 아니라 트릴레마인데 지금 이제 경제성에서 다른 데로 변하지 않는 한은 사실 원전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가 미국의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전기요금 내리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5월까지 나왔거든요. 25년 5월까지 실제로 보면은 전기요금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 그리고 오일앤가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빨리빨리 건설을 해서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거냐. 만약에 전기요금 상승이 올해 하반기 뭐 11월, 12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좀 정책의 전환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원전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전력기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호황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 그리고 철강 관세가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이 관세 이슈를 브레이크 다운을 하면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가 부과돼서 유틸리티 업체들, 고객사들의 주문이 끊길 거냐, 이 시장 자체의 총수요가 감소할 거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이 관세를 더 물리게 되면서 경쟁 국가인 멕시코나 브라질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냐. 이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답변을 드리면은 노.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미국의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을 못 구해서 안달입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업체들도 이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전력기기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손 치더라도 그거 엎어서도 그냥 더 투자를 해줄게라는 게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로 봤었을 때도 유틸리티 업체들 캐펙스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 국가 멕시코나 뭐 브라질에 비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뭐 떨어질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가는 데 있어서 관세가 뭐 막지는 않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라든지 경쟁력을 둔화시킬 요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력기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고압 진류 송전이죠. HVDC 변환용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HVDC가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뭐 전력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은 항상 첫 번째 세션이 HVDC 관련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네. 발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에 굉장히 유리한 기술인데 고압 직류로 송전을 하다 보니까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도 HVDC 프로젝트를 많이 도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HVDC로 이 전력망을 연결하고 싶었는데 인허가 문제 그리고 네. 주민 민원 문제 때문에 육지에 첨탑을 건설하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도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 전력망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됐다 보니까 해저를 통한 해저에 HVDC를 깔아가지고 송배전망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나아가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LS 그룹이 HVDC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도 다 해놨고 국산화도 많이 해놨고요. 지금
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이제 네. HVDC 수직 계열화, 이제 케이블, 그리고 전력기기 변환소, 해적 케이블 설치, 이 포설 선박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KT에 있던 기업을 이제 LS가 인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HVDC가 떠오르게 되면은 바로 LS 그룹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전력기기 시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호황의 초입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장기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이런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은 10년, 20년 이건 네.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애널리스트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마다 성향이 갈리는데 수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슈퍼사이클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공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공급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리서치 기관들이 다 수요 전망치를 올리고 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상 더 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그렇게 많이 속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공급이구나. 기업들의 공급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미래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데이터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력기기 업체들, 전력기기 산업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공급 증설이 굉장히 타이밍도 늦었고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2022년부터 전력기기 수요가 올라갔는데 보통은 업체들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바로 공장 증설을 합니다. 2022년부터 해야 됐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24년부터 증설이 되는 게 지금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 수요인데 2022년부터 증가했던 반면에 막대 그래프,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의 유형 자산인데 2024년부터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체들이 후행적으로 증설을 했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이 증가하는 시점은 2026년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위원님께서도 수요보다는 공급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고 향후 1, 2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력기기 시장이 뭐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주가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그동안 이 업종 최선호주로 일진전기를 꾸준히 제시해 주셨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호 있고요. 탑픽입니까? 네, 탑픽으로 일진전기 네.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을 볼 때 이제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탑라인, 그러니까 수주 잔고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그리고 곱하기 수익률,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네.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전력기기 산업 사이클을 봤을 때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게 영업이익률,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라인 성장,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이미 수주 잔고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더 증가할 여지는 아직은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가 분기점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률 이 이제 더 올라가야지 주가를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타냈던 게 효성중공업의 2분기 주가와 2분기 실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되면서 주가가 현대일렉트릭 제치면서 이제 쭉 상승을 했는데 일진전기 역시도 효성중공업의 전철을 따라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작년 11월에 공장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역시도 하반기 때부터 공장 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쭉 올라가면서 네. 주가 역시도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랑 수익성 그리고 밸류단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지금 수익성, 영업이익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지금 일진전기를 여전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진전기 제외하고 또 네.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네.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요. 네,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LS 마린 솔루션은 포설 선박이라고 해가지고 해저에 통신선이라던가 전력 선박을 이제 매립을 하는 포설을 하는 특수 목적 선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국내 에너지 정책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었을 때 가장 수혜주로 LS 마린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할 때 포설 선박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굉장히 급진전이 되고 있는데 해상풍력 단지의 전력 케이블을 이을 때도 이 포설 선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사실 LS 마린 솔루션으로 실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LS 마린 솔루션도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간략하게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풍력과 태양광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많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이유와 함께 현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대응할 만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태양광이랑 네. 풍력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었을 때 어디가 더 안 좋냐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네. 풍력이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인허가 금지 자체를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어요. 취임을 하자마자. 특히 이제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토지를 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역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면은 바로 사업이 중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 금지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이 해상풍력 단지 다 개발하는데 돈이거든요. 파이낸스 비용인데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해상풍력 단지들의 개발이 모두 다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해상풍력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그 유상증자 배경에서도 봤었을 때 미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개발이 중단이 되면서 선라이즈 프로젝트가 개발 중단이 되면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봤었을 때는 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좋아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다양한 섹터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